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한번 나와봤는데 가을 햇살이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은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의 산문집입니다. 난다 출판이고 박준 시인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8년 실천문학으로 등단했고 시집으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우리 주변에 살 법한 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은 박준 시인의 잠잠하고도 따뜻한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을 상상하게 되고 내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나 하늘만으로도 그 행복한 가을날인데 이 가을날 하늘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저희 그 단양 집인데 책 단양의 하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하늘은 단양의 하늘이었습니다. 편지 읽겠습니다. 편지입니다. 손편지를 주고받은 지가 오래다. 가장 최근에 받은 편지는 지난 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던 새신랑에게서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시인께로 시작되어 여기에 와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자니 그저 어디에서건 사라지는 게 답답하고 또 좋습니다. 여백이 많지 않습니다로 끝맺는 짧은 편지였다. 하지만 그 편지가 내게 도착했을 무렵 그는 다시 서울에 돌아와 있었으므로 답서를 보내지는 못했다. 몇 해 전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을 쫓기듯이 며칠 만에 서둘러 정리했다. 키타로라는 이름의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누나의 친구가 데리고 갔고 가방과 옷은 태웠으며 책은 버렸다. 한 달에도 몇 번씩 해외를 다니던 직업 탓에 희귀하거나 고가의 물건들이 많았지만 당시 내 눈에 그런 것들이 아깝게 들어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제껏 받은 편지였다. 10년은 더 되어 보이는 운동화 상자 몇 개에 그녀가 평생 받은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봉투에 우표가 붙거나 소인이 찍힌 것보다는 편지지를 딱지 모양으로 만들거나 노트 같은 것을 찢어 접어놓은 것들이 많았다. 쪽지처럼 짧은 내용도 있었고 두루마리 화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긴 편지도 있었다. 나는 편지들이 궁금해 손에 잡히는 대로 펼쳐보았다. 한참을 읽어보다 조금 엉뚱한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다. 1998년 가을, 여고 시절 그녀가 친구와 릴레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오늘 점심은 급식이 빨리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10여 년 전 느낀 어느 점심의 허기를 나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곳으로 편지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삶을 살아오며 타인에게 욕을 듣거나 비난을 받은 적이 간혹 있었다. 서로 오해가 쌓여 그런 적도 있었고 물론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도 많았다. 분명한 것은 내가 들었던 욕이나 비난들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오해가 풀리거나 화가 누그러졌을 때 종종 상대에게 사과를 받기도 했는데 곰곰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과는 말보다 글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짧은 분량이라도 사과의 용서와 화해의 글이라면 내게는 모두 편지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양식의 삶이 옳은 것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편지를 많이 받고 싶다. 편지는 분노나 미움보다는 애정과 배려에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편지를 받는 일은 사랑받는 일이고 편지를 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늦은 답서를 할 것이다. 우리의 편지가 길게 이어질 것이다. 참 따뜻한 분이죠. 저도 이 가을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그대에게 손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좋아지는 시간이라는 글입니다. 스스로를 마음에 들이지 않은 채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왜 나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자조 섞인 물음도 자주 갖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이 불려드려야 할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는 순간만은 잘 알고 있다. 가까운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않을 때 좋음은 오지 않는다. 내가 남을 속였을 때도 좋음은 오지 않지만 내가 나를 기만했을 때 이것은 더욱 멀어진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때, 속은 내가 속인 나를 용서할 때, 가난이나 모자람 같은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제야 나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내가 좋아지는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세요? 저는 내가 좋아지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요즘 노력해요.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은 낮술입니다. 넘어가는 해를 지켜보던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이번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며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을 했었다. 겨울이라면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도 좀 내리고 머리 한쪽이 쨍하게 아파올 정도로 바람도 차야 하는 것이 아니겠냐며, 그래야 추위를 핑계로 마시는 독주도 더 달가워지는 것이라며 낭만도 호기도 되지 못하는 말들을 잔뜩 부렸다. 그러던 것이 정초가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변했다. 큰 눈과 거센 추위가 번갈아 찾아온 것이다. 주요 도로는 그런대로 제설이 된다지만 동네의 작은 길들이 얼어붙어 차로 출근하는 것을 얼마간 포기해야 했다. 기차역까지 걸어가는 20분 남짓의 시간, 한쪽 머리는 찬바람 탓에 아팠고 다른 한쪽 머리는 전날 마신 술로 아팠다. 생각해보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20 무렵부터는 나는 늘 술을 가까이 했다. 술이 아니면 건널 수 없던 시절이 있었거나 술을 통해서만이 타인과 진실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술이 그 자체로 좋았다. 봄을 반기며 마셨고, 여름 더위를 식히자고 마셨고, 가을이면 서늘하다고 마셨고, 겨울이면 적막하다고 마셨다.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더 좋았다. 그러다 보니 술 친구도 여럿이다. 함께 문학을 하는 친구들과 마시는 술은 일종의 안부를 묻는 일이다. 주로 밥을 먹자고 낮에 만나서 정작 밥은 미뤄두고 꼭 낮술을 마시게 된다. 최영미 시인의 시집 30 잔치는 끝났다를 읽다 보면 낮술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나와 친구들은 낮술을 마실 때 자주 이것을 대낸다. 그리고는 늦은 밤이 되거나 날을 넘긴 새벽, 취할 대로 취해 헤어진다. 낮에 만난 보람도 없이. 문학을 하든 문학을 하지 않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현실은 꽤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또 감내하게 만든다. 물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닌 스스로가 원한 삶을 사는 것이니 불평을 길게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문득 삶이 막막해지거나 아득해질 때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친구들과 함께 마시는 술은 큰 위안이 된다. 술이라는 커다란 세계 안에서 만나는 것이니 생물학적인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가끔 내가 약속을 하고 만나는 술 친구 중에는 나의 부모님보다 연배가 높은 분도 덜어 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편해서 좋다면 이분들과의 술자리는 배울 것이 많아 좋다. 남현동에 살고 계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 선생님에게 저는 미식을 배웠다. 선생님은 특히 다양한 생선과 해물을 좋아하셨는데 광어나 우럭, 멍게나 해삼 같은 흔한 것들만 접해보았던 당시의 나로서는 새로운 세계를 엿본 느낌이었다. 지금도 종종 뵙는 종로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고 계시는 한 선생님에게서는 서울의 노포들과 다양한 독주를 배웠다. 종로는 물론 을지로와 충무로 성북동까지 내 안의 서울 지도는 다시 그려졌다. 해화동의 어느 일식집이었던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던 일을 막 치른 후에 만나뵌 자리였다.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선생님도 전해들은 것 같았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독주를 각자 한 병씩 비워갈 무렵 한참을 침묵하고 있던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다. 사는 게 낯설지, 또 힘들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든다는 사실이야.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스스로를 못 살게 굴거나 심하게 다그치는 일은 잘하지 않게 돼. 선생님의 이 말은 당시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삶의 장면마다 불러내는 말이 되었다. 비오는 오후의 술 생각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 혹은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의 냉수처럼 간절한 말. 마지막, 죽음과 유서입니다. 시를 짓는 일이 유서를 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아마 이것은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고, 이 숱한 사라짐의 기록이 내가 쓰는 작품 속으로 곧잘 들어오기 때문일 것이다. 사라지는 것들의 유언을 받아 적는다는 점에서 나의 시는 창작보다는 취재나 대필에 가깝다. 여주 이포보에서는 남한강의 유언을, 상주보에서는 낙동강의 유언을 받아 적었다. 부산 영도의 크레인 밑에서는 자본에 맞아 죽은 노동의 곡소리를 들었고,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구럼비의 주검을 만져보았다. 내가 그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유서를 시라는 장르를 통해 대필하는 일이었다. 물론 나도 직접 유서를 써본 일이 있다. 군대에서였다. 신병 훈련을 마친 나는 군용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자꾸 가고 있었다. 포천을 지나고 나니 넓은 평야가 눈에 들어왔다. 철원이었다. 자대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손톱을 깎고 유서를 쓰는 것이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죽기에 바쁠 것이므로 이곳에서는 미리 유서를 써두어야 한다고 내 양말과 속옷에 중대와 소대 이름을 적어주며 고참이 말했다. 고참은 타령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남쪽으로 걸어야 하고 부대 주변에 아직 지뢰가 많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친절하게 덧붙여 주었다. 물론 이런 말들은 신병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던 당시에 나는 꽤 심각했다. 천천히 유서를 적어 내려갔다. 노트 2장을 꽉 채웠지만 내용은 별게 없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맙다, 미안했다, 사랑한다의 반복이었다. 함께 유서를 적은 동기들의 유서 또한 내 유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이후 전역을 하고는 몇 통의 유서를 더 본 적이 있다. 다행히 자살 시도에 그친 이들의 유서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유서들의 내용 또한 핏발서린 분노와 원망보다는 고마움과 미안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았다. 어쩌면 유서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타인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넘어 자신이 스스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므로. 얼마 전 일부 복직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7년의 시간을 견뎠다. 그것은 죽음보다 죽음에 가까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는 동안 26명의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중 절반 이상이 자살을 했고 상당수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등졌다. 그들이 유서조차 남기지 못한,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 세상에서 우리는 잘도 살아간다. 사람이 사람을 잃은 세상, 노동이 노동을 잃은 세상, 법이 법을 잃고 강이 맑음을 잃은 세상에서 도초가 죽음으로 가득하지만 애도와 슬픔까지 정치성을 들이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내가 사라지는 것들의 말을 받아 적는 이유는 그들의 사라짐을 붙잡아 화석처럼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금 잔인하게 말하자면 나의 시는 충분한 애도와 슬픔을 통해 숱한 사라짐들을 완전히 잊기 위함이다. 한 존재가 온전히 존재하려면 온전히 소멸해야 한다.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발음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보았던 유서 중 가장 아름다운 유서, 아동문학과 권정생 선생의 유언장 일부를 이 글의 유서처럼 옮겨둔다. 재단법인 권정생 어린이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거리다가 숨이 꿀꺽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나 보다. 그러나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길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같이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2005년 5월 1일 쓴 사람 권정생. 이 책 뒤편에 써있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 산문집, 이 따뜻한 책을 이 가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책 함께 읽기 22번째 한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